예, 이제 두 번째 세션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한광엽 원장님과 환자중심연구사업단 세부사업 책임자 송재관 울산대 부총장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광엽 원장님은 79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로 근무하셨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송재관 부총장님은 8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9년 9월부터 환자중심연구사업단의 세부사업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션 2 진행을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광엽입니다. 저하고 같이 좌장을 맡으신 분은 송재관 울산대 의무부총장 겸 환자중심 사업단 세부 과제 책임자입니다. 오늘 세션 1에서 세 분의 연자께서 기술 중심에서 환자 가치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파라다임 모색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 세션 2에서는 저희가 6분의 그 패널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6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인하의대 교수, 보건대학 원장이시고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회장을 수고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패널은 지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봉식 소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패널은 연세의대 비뇨의학교실 교수고 한국의학칼림원 부원장으로 수고하시는 한상원 교수님이시고요. 네 번째로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님이시며 고려대 보건대학 원장을 하고 계신 윤석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로서 한국의학 바이오 기자협회 초대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안식년 때 일본에서 초고령화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인 이창준 정책관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분들께서 각각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패널로 임종환 교수님 초대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일한대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입니다. 첫 시작에서 왕규창 대한민국 의학칼림 원장께서 분전화된 전문의 서비스부터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만감이 좀 교차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89년도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은 대개는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기초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기술 중심 또 근거 중심에 대한 평가 부분을 이때까지 쭉 한 것 같습니다. 행위를 할 때마다 실제로 이것이 갖다가 제대로 된 그런 근거를 얻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문받고 그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체계가 30년 체계인데요. 이제 오늘 논의하는 걸 보고 이제 기술 중심에서부터 환자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래서 전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여기 기초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 그 발표 하나하나에 보면요. 처음에는
가치 기반의 의료 제도가 어떻게 가능할 건가 하는 이제 발제를 김용 교수께서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하고 노인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으로 본 거는 지역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 건강 격차 이런 부분들이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지역 격차를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가치 기반의 의료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시금석이 되고 여기서부터 향후의 방향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윤 교수님의 그 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1986년도에 캐나다의 지금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기초를 넣은 부분에 있어서 라몽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은 그 라몽드 보고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망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의료 제도가 11%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43%고, 환경이 19%고, 생물학적 요인이 27%고, 그 중에서 환자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망도 그렇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합병증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임상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료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응급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 그 건강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의 큰 요인 부분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건강 신념이라든가 의료 이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인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데요. 개인의 사망에 대한 분석 단위 부분을, 분석 유니트를 지역으로 두면 안 됩니다. 개별로 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한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인과관계가 훨씬 더 분석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그 사람의 조금 더 보면은 중증화되고 사망이 이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에 기초해서 향후의 가치 중심의 의료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보면은 의료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환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적정 진료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에서는 과소 진료, 그다음에 또 과잉 진료가 형질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은 초기에 갖다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증화되지도 않고 장애가 안 생기고 조기 사망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없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환들 자체가 굉장히 중증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서 어떤 돌봄이 필요하냐, 어떠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냐, 또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기를 적절하게 놓치고 난 다음에 중증화되고 난 다음에 개입하려고 그러면 자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적절한 시점도 중요하고 치료뿐만 아니고 예방적 관리도 중요하게 됩니다. 보면. 그리고 다른 요인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78세 남자 알코올리즘 환자가 보면은 반복해서 흡인성 폐렴 왔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메디컬 요인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사회적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의사가 판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증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영양 상태도 관계되고 주거도 관계되고 환경도 관계되고 또 스트레스 영향되고 다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도 분석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요인 부분인데 이 사람한테 어떤 요인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개인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가이딩하는 의료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분절화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적정 의료를 가능케 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부분들이 과소와 과잉 진료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누가 그걸 하냐? 그거 할 수 있는 판단 부분들은 하나의 특정 과에 있는 분절화된 접근을 하는 전문의가 아니고 통일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의사가 통합적인 인티그레이트 케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중요한 부분들이 1차 의료 의사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의료의 강화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의사만이 과소 진료를 극복할 수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선 주치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3차 병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스파를 하셔야 되는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 이뤄나가야 되겠지만 1차 영역에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는 그걸 고려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윤 교수 발제를 할 때 보면은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 가치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통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의사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리서치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환자가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환자의 수용성, 환자가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또 소통하는 거, 또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시민 참여를 뒷받침해 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구조에서는 저는 의학교육 수련에서의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의료체계 같은 경우도 행위별 수가 구조가 아니고 보면은 가치 중심의 주치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큰 변화들을 이제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역할이나 환자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신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패널로 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우봉식 소장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우봉식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대학 병원에서 여기 좀 전임 교수도 좀 역임했고, 의원급을 한 10년 이상 경영을 했고, 또 요양병원을 한 8년 이상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급성기 병원을 이제 3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사로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현장에 그런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또 제가 평소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9년도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이제 연구소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정책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이제 연구했던 것들 토대로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술 중심에서 환자 가치 중심 이거 제목을 보고 사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20여 년 이렇게 진료를 해오지만은 제가 지금 아무리 협회일로 바빠도 입원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외래 진료를 봅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의 가치 중심으로 보지 기술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OECD의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의 서비스의 수준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OECD에 그 보고된 것을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입니다. 일본이 45명이니까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스위스 39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도별로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서울이 36.36명이고요. 그다음에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46.95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OECD 전체 국가에서 몇 위냐? 바로 5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료인들이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함께 해주신 뭐 여러 국가 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언론계 또 학계 많은 분들도 수고해 주신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의료의 문제 가운데 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의료 전달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불과 3년 후면 우리는 초고령사회가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을 앞두고서 전달 체계가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자유방임형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중증 대학병들, 분원들이 계속 증설되고, 그래서 의료비 폭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두 번째로 비용 문제가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비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논의도 이게 사상 누각이 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의료의 수요, 국민들이 바라는 수요는 이 평등의 이 이념으로는 풀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방임형 의료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병원 분원 같은 경우는 이 시도지사의 개설권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병상 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 대학병원 분원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분원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분원이 설립되거나 또는 설립 예정인 곳을 합치면 5,000병상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수도권에 생겨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니까 KTX 타면 하루에 와서 진료도 받고 지방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의 의료를 확충하는 것보다 지역의 응급 헬기를 많이 몇 대 좀 지역 곳곳에다가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의료의 서비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지 응급의료만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얘기됐던 치료, 돌봄,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다양한 수요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급성기, 응급기의 진료만이 전부는 아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폐업이 이제 급격하게 드러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병원이 사라지거나 의원급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직접 그 지역의 이제 노인 환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게 가장 그 자유방임형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역별로 필요한 병상을 정하는 소위 병상 총량제라든지 그런 기능별, 지역별 병상 자원의 수요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이런 고령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들이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즉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의료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비자들이 가는 곳에 따라서 의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비 OECD 데이터를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 10.8%에서 15.7%에 오는 그런 이 구간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OECD 전체가 이 1990년도에 10.8% 노인 인구가, 그러다가 이 15.7%가 된 게 2017년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똑같은 숫자가 2010년에서 2019년 9년간의 이제 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일본이 1987년에서 1997년 10년 동안에 대략 그런 비슷한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OECD의 여기 보건 의료비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6.5%에서 8.7%로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5.9에서 8.2%가 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0.9에서 15.7%가 되는 그 10년 동안에 똑같이 6.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고령사회를 잘 준비하고 대응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역의료고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2017년도에 건강성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의료비 증가의 속도가 확실히 차이나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산을 해보니까 2030년이 되면은 약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가 172조 8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의 그 보건의료비, 요양급여비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237.9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100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조 남짓되는데 10년 후에 보건의료비가, 요양급여비가 239조가 이제 8조가 된다면은 국가가 이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년 그 사이에 엄청난 그 폭증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로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곳에 엄청난 재원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존도 우리나라에 없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미래에 닥칠 위험이라는 것이고, 이런 비용이 감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있을 수가 없다. 사상 노각에 빠진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것이냐? 사실 저희가 코로나 진료 그 가운데서 감염한 이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있는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 발표된 걸로는 의사가 가장 많이 사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뭐 여러 보건의료 직종이 있는데 의사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의사들은 정말로 진료 일선에서 가장 자기의 생명을 걸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여기에서 모든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의사는 그야말로 부속품입니다. 의사가 어떤 정책에 서포트해야 되어주는 객체에 불과하게 다 취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의 근로 전달 체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의 의료 전달 체계만이 아니라 의사의 근로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일본이 후생 노동성이 2016년 3월 달에 발표한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일본 의사들의 근로 형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통계 조사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6세에서 시작을 해서 102세까지 약 98년 동안에 78년 동안에 의사들의 근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75세가 됐을 때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몇 프로였냐? 50%가 넘습니다. 55%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의사도 처음에는 급성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중증 환자를 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재활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재활 시스템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의사들이 급성기에서 은퇴해서 회복 또는 요양기로 옮겨가면서 진료를 하더라는 것이죠. 의사들도 그런 근무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플래닝을 할 때 의사들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사협회나 의료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만든다면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서로 의사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물론 주치의제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가치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 의사들은 그냥 따라와.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정책의 그 추진 동력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20년에 의사들 총파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협력적으로 사전에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갔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커뮤니티 케어. 2000년대 초반부터 대비해왔고 2010년도까지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이 2013년도에 의료 돌봄 통합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거기에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의료를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돌봄에도 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의사가 없으면은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게 노인들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로 의학관리원 부원장이신 한상원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상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전문 과목이 비뇨의학이고요. 세부는 이제 소아비뇨의학입니다. 사실은 이 파센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이 의학칼럼과 함께 하는 이 행사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이걸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김현 교수님은 전체적인 스코프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지출에 낭비적 요소가 있으니 이거를 줄여서 진짜 지역 차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돌봄을 하고 근본적인 복지국가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대한 남론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대성 교수님은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허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이해를 많이 했고, 사실은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환자 중심 의료로 해서 가치 근거를 만들면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금 그 우봉식 소장님께서 말씀 의료비 상승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간에 그 윤건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데이터를 이용한 의료를 도입을 하면 지금 그 허대석 단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디선가 봤는데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걸로 세 가지 꼭지가 아마 연결이 되지 않나. 굳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환자 성과가 유의미하게 되는가, 향상이 되는가, 그 다음에 사회 공공재가 효율성이 증가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녹아들어가서 건강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3차 의료기관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 의료비가 이렇게 상승을 해도 돼? 그리고 이게 목적 없이 그냥 우리 의료 산업의 향상, 우리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치를 내들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계속 새로운 의료기술, 신기술, 신의료, 또 새로운 약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는 의료를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갔지. 지금 뒤에서 이걸 챙기는 과연 그런 환자가 좋아? 이런 거에 대해서 되묻는 것은 허대석 단장님께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3년 1단계, 2단계 연구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우 소장님께서 국민의료비가 107조에서 170조, 200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 또 가치 근거 이거를 지향을 해서 과연 국민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면 이것이 2000 몇 년도에 그 예타를 받았습니까?
예타를 2019년에 받았다면 그 당시에 1억 107조가 돼서 뭐 5년 후에 뭐 150조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이런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저는 조금 그 의아하게 이렇게 그럼 과연 이게 청사진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제가 좀 봤어요. 우리 단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모델로 하고 있는 게 피코리하고 NIHR을 아까 허 단장님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보여줬는데 NIHR은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임상의 각 분야에서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시금석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을 평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객관화해가지고 하는 영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제도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피코리는 알겠어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의료 제도가 있고 이게 의료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지니까 의료보험회사에서 텍스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서 이게 진짜 환자 중심에 도움이 되는 의료야 아니야를 평가하고 그런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파센에서 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이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럼 피코리처럼 하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이런 예산을 투입할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게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많은 분야 꼭지에 연구를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파센이 직접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는 연구비 지원 뭡니까 그 아이템을 좀 줄이더라도 이건 제대로 된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거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 파센에서 하고 하셨던 유방암에 대한 스터디는 얼마나 잘 됐습니까? 마치 피코리를 돈 따가지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뭐 워크숍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제 발굴도 하고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그 다음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잠깐 의문도 들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기치를 내거셨고 이것이 예타도 통과됐고 진짜 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거를 조금 더 운영비랄까 비용을 더 써서 또 체계도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봤더니 홍보도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허대석 단장님이 직접 나와서 홍보하시는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교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이 파센에 대한 사업을. 자, 우리가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하면서. 근거 중심 의학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되니까 90년대 초반에 근거 중심 의학이 나왔거든요. 에비던스 베이스. 그렇지만 한 10년 안에 그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의학에. 그런 것처럼 지금 환자 중심도 분명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적인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파센의 활동이 조금 더 객관화됐으면 좋겠다. 일테면 주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래서 저는 의학칼리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의학칼리먼이 상당히 여기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의학칼리먼의 정의원이야말로 진짜 여러 군데서 자유롭고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제 발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드리면 이게 아무리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여러 분야에 있는 거를 이 환자 중심 가치 그 지향으로 다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계몽, 캠페인 위주로도 가야 되지 않는가. 캠페인을 의학칼리몬에서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가 추징 와해 진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잉 진료를 막고 이걸 하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주 잘된 연구를 모델로 홍보를 하면서 캠페인으로 가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홍성태 한림원의 윤리위원장, 전임 윤리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널도 이제 많이 편집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논문을 실는데도 이 환자 중심에 대한 거가 들어가면 그것도 평점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 중심에 대한 코멘트, 환자 중심에 대한 데이터, 환자 중심에 대한 디스커션이 없으면 논문이 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소수의 평가단이나 소수의 주제 발굴이 아니라 뭐 이런 조금 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것이 의학칼리몬이 휴먼 리소스로 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업단의 운영이나 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코멘트 있으셨고, 저희 패널 끝나고 난 뒤에 발표자 포함해서 단장님의 피드백에 대한 코멘트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널로 고려의대 예방의학 그리고 보건대학 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윤석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고려대학 윤석준입니다. 좌장 선생님이 지금 어느 정도 토론을 하시라고 말씀을 안 줘서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부터는 좀 짧게, 좌장은 아니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김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김현 교수님 발표에 크게 이제 문제의식 3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현재 기대 수명으로 인한 건강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다음 2번째가 주관적인 건강 상태, 물리적인 건강 상태는 많이 개선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OECD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그게 3번째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어떤 정책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과 최근의 연구들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대 수명의 건강 수준 격차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더 좋게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연구 책임자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R&D 작업을 해서 한국형 건강수명 연구를 발표를 했고, 그 결과를 정부가, 복지부가 국민건강 종합계획에 작년이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작년 초에 새로 차용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고요. 2번째로 주관적인 건강 상태 저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올까? OECD 평균이 한 67%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조사해도 30%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 근데 가장 최근에 그런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를 하던데요. M센터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 5년 주기로 하는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조사 방법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60%대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결과 발표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30%대는 지나치게 낮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수준까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면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 3번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저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정을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이렇게 쭉
늘어다보면 예를 들어서 재증명 수수료 이런 게 비급여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분자 분모에 다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어떤 의원에서는 코로나 증명서도 비용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다면 그런 게 다 건강보험 보장률에 포함되고 있고 또 다른 예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포함됩니다. 분모 분자가. 물론 도수치료도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수적 의료 서비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가 알기로 70% 목표를 건강보험 보장률로 제시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는 80%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저는 그래서 이 지표는 폐기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지표가 자꾸 정치적으로도 쓰이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그런 대전제에서 보면 김인 교수께서 이제 돌봄을 얘기하시고 이제 병상수를 포함한 자원 정책을 얘기하는 아젠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선정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돌봄의 문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간호간병 서비스를 아마 정책 공약으로 해서 그랬나요? 이렇게 굉장히 확대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만히 보면 간호보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는 실제로 간호보다도 간병에 대한 요구도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간호 필요도의 거의 대부분의 소위 건강보험 수가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모순적인 일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신체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간병의 노력들이 정책 아젠다를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교정하는 게 실제로 아까 분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과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분절이 있는 것과 더불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정책 아젠다 하나하나를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병상수 문제는 아까 우리 우봉수 소장님도 말씀 잘하는데 저는 조절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수에서 OECD 데이터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병상수가 증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지금 1등일 겁니다. 인구당. 인구 100만 명당 병상수가 이제 이런 거 1등 안 해도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1등을, OECD 국가 중에 1등을 차지하는데 그 증가 속도가 놀랍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원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늘려도 이런 형태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부족한데 그만큼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병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조절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걸 갖고 있고요. 윤건호 교수님이나 우리 다른 패널 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다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1차 의료의 역할들은 다시 좀 강조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고맙게도 환자중심 최적화 말이 길어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저한테 소중한 연구비를 지원해 주셔서 현재 소규모 전향이 포함된 서울의 동네 의원 한 군데의 협조를 구해서요. 의사가 직접 아까 1차 의료 시범 사업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착안해서 의사가 직접 몇 개월 단위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30분 이상 면담하면서 중재에 들어가는 이런 시범 전향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의사분이 협조를 해주시고 환자분들도 해서 이게 효과가 나오면 한 여름쯤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도도 중요하지만 앞서 우리 임정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습관의 교정이 사실은 만성질환에 굉장히 중요하다. 마이헬스웨이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눈높이 안 맞아서 조금 더 민간까지 확대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의료 이용한 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디 보건소나 공공병원 관리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대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전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까 사례로 등장하는 78세 남자 어르신 보니까 흡인성 폐렴이었나요? 제일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이
부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스토리를 보니까 부인과 사별하신 스토리가 있던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우리 부인한테 잘해줘야겠다. 우리 부인이 오래 살아야 나도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관련 어쨌든 연구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뭐 미국이나 영국만큼 힘들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근거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지불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의학 전문 기자로 활약하시는 김창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그 한국 의료에 있어서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를 갖고 토론하게 돼서 기쁜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의료는 지난 20, 30년간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임상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우리 질병 치료를 걱정해서 질병 치료가 안 될까봐 외국에 나가는 환자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에 질병 치료를 받으러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의 발전의 주된 목표는 어떻게 보면 질병 퇴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삶이 이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 의료에서 다음 단계의 발전적 지향점은 건강한 삶, 그러니까 질병 퇴치에서 건강한 삶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자 중심, 가치 중심의 이런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질병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콤프레hen시브 해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 디스플레이 어프로치가 가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홀리스틱하게 환자의 영적, 심리적, 이런 정신적 그런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술 중심의 의료가 한국 메인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의사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의사는 섭섭하고 환자는 서운하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한국 의료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절된 것을 통합을 해야 되고 이 병원 안으로 들어온 환자는 제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 밖에서 헤매고 있다. 병원 밖에서 돌고 있고 적절한 이 의료 서비스와 기술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절을 통합하고 병원 밖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깜찍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들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일단 케이스 매니저입니다. 아까 허대수 교수님도 말했듯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출한 청소년이 결핵 걸려서 결핵 치료했다고 그 친구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케이스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 매니저에 대한 수가 발생이 있어야지 병원들이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령사회에서는 다양한 이 의료와 복지, 돌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통합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방식의 케이스 매니저를 제도를 둬야 된다. 케이스 매니저 제도를 둬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안된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 매니저가 그것을 끌고 가서 이끌면서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호스피탈 체인 매니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동네 의원에서 시작해서 중병이 걸리면 대학을 갔다가 다시 지역 병원으로 오고 요양병원을 가고 삶 자체가 병원을 순례하는 삶이거든요. 현대에서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는 하나도 없어요. 환자들이 알아서 다 찾아다니고 구전을 통해서 발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피탈 체인 매니저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에이전시 포 인테그레이트 케어
라는 청을 만들었죠. 한국으로 치면 통합의료청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통합의료청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들이 적절한 질병 수준에 맞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유도를 해주고 그래서 병원을 이 병원 단계를 바꿀 때마다 그것을 지역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적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케어 에이전시가 필요한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많은 뭐 저희 아버님도 그랬지만 병원에 가면은 그냥 8개 과를 다니셨죠. 그러니까 뭐 안과, 뭐 비뇨기과, 뭐 심장내과, 신경과 하죠.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이 상태를 몰라, 환자 상태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익스텐션 세라피스트인데요. 이것을 이 멀티디스플린하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주는 하나의 또 새로운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션 세라피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뭐 새롭게 우리가 직업군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나서서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뭐 병원에서 뭐 수가 발생이 없는데 그것을 굳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나온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약간의 주치 개념의 어떤 의료 서비스하고 어떤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이 다학제 진료를 이 몇 개과 이상 또는 상병 코드 몇 개 이상인 환자들한테는 지금 암 환자한테만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학제 진료를 확대해서 그것이 통합 익스텐션 세라피가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 가치 베이스, 퍼포먼스 베이스 수가 체계, 보상 체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인데,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골다공증 골절 온 사람들을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치료부터 지역 베이스 운동까지 한꺼번에 쭉 묶여서 그거를 골절 발생 후부터 완전히 1년 동안 재발이 않도록 해주면 거기다 수가 베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개인 의원이 약 처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병원방만 나오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니까 그부터 이제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까지 쭉 연결해서 1년 동안 골절이 없었다. 그러면 수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베이스 보상 체계도 많이 이제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많이 개발해서 보급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임상시험 유치로 치면은 뭐 세계 3, 4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이 과거와 달리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에 거꾸로 이제 들어가려고, 특히 말기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은 임상시험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이 그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큰 혜택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임상시험 정보를 얻어보려고 뭐 식약처나 들어가 보고 뭐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임상시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임상시험 중인 거를 사이트가 있어요. 저 식약처. 근데 의사인 저도 이게 무슨 환자를 대상으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시험이 의료 발전을 이끄는 큰 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환자 중심의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임상시험 정보원, 이런 센터, 이런 것들을 아주 평이한 용어로 굉장히 누구나 봐도 읽을 수 있는 신문 기사 같은 형태로 임상시험 정보들이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보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찍한 제안인데요. 약간 이제 지역 의료 간의 불균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뭐 서울공화국 이거 하니까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환자들이 모든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파격적으로 의무감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 시도별로 교육감이 있고 그 교육감은
그 예산을 받아서 그 민간 학교, 뭐 저 꼭 공립학교도 아니고 민간 학교도 다 관리해서 그 시스템을 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완전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무감을 도입을 해서 일정 수준 그 지역 발전을 균형을 해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지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단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정책관님 패널 듣겠습니다. 예, 제가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 행정타운으로 이사하고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정책관 된 지 한 1년 반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보건의료연구원이 그 새로운 기술을 환자 입장에서 그 좀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존의 기술들이 또 현실에 맞게 잘 그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겪으면서 보면 그 의료 현장 또 산업 쪽에서 보면 그 넘지 못할 허들로 계속 인식되어서 그 없어져야 아니면 좀 완화돼야 될 그 기관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그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기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의료 제도가 있는데 유럽에 이제 그 공적 의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그다음에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사회보험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일본,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볼 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의료 제도도 적합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이거 이후에 새로운 그 유머 노멀이 나오면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제도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인구 구조 고령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단기간에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인식에 따른 그 대응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 구조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 위기의 문제가 이번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볼 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간, 세대 간 건강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그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그동안 한 번도 만들지 못했는데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 계속이 되면서 그러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그 담아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 부분을 공론화 하지 못하고 의견 수렴만 하고 아마 금년 부분도 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이 다행히도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큰 틀에서 보면 환자 중심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 어차피 고령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아까
평균 수명, 건강 수명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아픈 상태에서 긴 노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다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됐지만 예방 쪽에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방 쪽의 투자가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그 예방 쪽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 그다음에 그 활용적인 측면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보장의 측면도 아까 보장률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료 이용의 그 접근성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그 의료 이용 측면의 쏠림 현상, 지역별 차별화, 계층 간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단위로 뭐 김윤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도 했지만 지역 단위에서 생명을 다투는 의료에 대해서 완결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팠을 때 급성기 그 다음에 재활 그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종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 행위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양이나 행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이나 성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의료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 주셨고 그동안에 뭐 복지부에서도 뭐 10년 훨씬 넘게 1차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1차 의료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1차 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방향도 제시돼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수용성 있게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단지 기술로서의 의료가 아닌 가치로서의 환자 중심이 이루어지려면 보다 의료가 따뜻하게 그 질병 치료하는 걸 떠나서 정서적인 면까지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담겨서 그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그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해 둔 것을 조만간에 가시화해서 앞으로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극복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그런 보건으로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병상의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지금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보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될 분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계속 그 이론이나 담론 수준에서 머물다면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뭐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문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현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서 부작용을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가 그 우리나라 의료 발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 현장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6분의 패널을 들으시고 오늘 발표하신 세 분께 1분 내지 2분 정도 많은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썸머리나 피드백 혹은 리스폰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수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목표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 건강이라는 게 평균뿐만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전체 건강의 기대 수명,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 한정한 치료 부분의 성과에서도 그 격차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격차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좁히기 위해서 지역 단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개인의 생활 습관과 같은 개인의 결정 요인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네이버후드 이펙트라고 해서 지역 단위의 접근이 개인의 행태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지역 단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지역에서의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건강 수명 얘기를 윤석준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과 이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약간, 내포하는 바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절대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던 사람의 결정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돌봄의 공백, 만성질환의 관리,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보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체계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결정 요인의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건호 선생님 혹시 더 추가? 예,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의료의 욕구는 계속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의료 비용은 사회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의료 비용 내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의 하나가 아마 커넥티드 케어가 아닌가.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병원에서 단절적으로 일어나는 그 케어가 아니라 늘 환자와 의료기관과 뭐 주치의가 연결돼 있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진료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되는 방법이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증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허대석 단장님. 예, 뭐 좋은 지적들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환경이란 게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중요한데, 예, 그 자체가 건강한 상태로 후세에도 잘 넘어가려면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예산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R&D 예산으로 가기부에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 이게 무슨 연구냐.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미국처럼 이건 건강보험에서 큰 부분이 그 연구비가 넘어와서 그걸 만약에 거기서 10억이 넘어오면 1년에 100억 이상 세이브합니다. 예. 뭐 현장에서 보면 너무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은 가기부 눈치 안 봐도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보건복지부나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이,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런 점에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강엽 원장님하고 제가 마지막 특별 게스트랄까요? 패널을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의학한림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의 공동심포지엄인데, 운명적으로 이 두 기관의 원장을 직접 하셨고, 또 환자 중심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의 키워드를 한림원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우리 임태환 원장님이 감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클로징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뭐, 강론적인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이고, 다만,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조금 착각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은, 기술 중심에서 환자 가치 중심으로 쉬프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굉장한 발전을 이룰 때 환자 가치의 중심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것이고, 제가 늘 이런 종류의 뭐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크립 연구소에 있는 에릭 토폴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이제 인공지능, 그것이 의사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는 진단의 정확성이나 치료 방침 결정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 아주 뭐 매일 시시콜콜한 일에 쓰이는 진료에 아주 그냥 넘치는 진료에 질려 있는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다. 그 번 시간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의료에서의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근거 기반의 의료, 가치 중심의 의료 두 가지가 같이 컴바인 되면서 서로 이제 가야 되는 거 맞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오늘 굉장한, 제가 아는 한에는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국내에 제가 아는 한 다 오셔서 세 분의 발제자, 그 다음에 6분의 토론자, 전부 특히 뭐 우리 보건대학 원장님이 2분이나 계시고, 한림원 부원장님 계시고, 의료정책연구소장님도 계시고, 뭐 유명한 김철중 기자님도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창준 정책관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거의 처음 뵀습니다.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보건의료 정책 그 5개년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그 안에 가능한 한 많이 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한 가지 우리 잊지 말 거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정책을 하시든 그분이 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보시든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 유명한 김춘수 시인이 6.25 때 52년입니다. 그때 발표한 시에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이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 식기절이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아까 김윤 교수께서 가치란 코스트분의 의료 성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차가운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가치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 면이고 가치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 모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마음속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는 영상의학과입니다만 하나의 CT를 판독할 때도 그 이름 뒤에 숨어있을 환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렇고 판독에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끌어나가고 있는 힘든 이 의료사회의 뒤에는 우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고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태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개인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얼마 전에 건강에서 다정함의 변수가 있고 다정함의 과학으로서 우리가 개개인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소 그런 부분에 공감과 연민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연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6번의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모임이 의학한림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이 같이 협력해서 했듯이 여러 지금 의협에서도 나오셨고 의학회에서도 나왔고 의학한림원에서도 오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셨는데,
본인들의 입장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입장이 관철되려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가치에서 협력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쪽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다 이러한 일들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데 오늘 그것의 출발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장시간 좋은 의견과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이걸로써 저희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